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범법 자강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 범법 자강운동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차 개혁은 이제 주로 제도국 개설 시도하고 그리고 뭐 사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2차 개혁은 이제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관료기구를 철폐하거나 뭐 무군지를 개설하거나 신권 유권을 창설하는 그 등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98년 4월 23일 날 이 태후의 동의를 얻어서 강서재가 개혁을 하겠다고 명령을 내리면서 무술범법이 막을 올렸고요. 그래서 강회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기구로서 그 당시 이제 제도국을 개설하고 개혁제당적인 어떤 하급관리 임용과 상업진흥, 신식학교 그 개설을 건의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제도국을 개설하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 기간 1차 개혁 개국 저기 그 개설 관련된 내용, 제도국 관련된 내용 좀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시도만 했지 제도국은 실신을 못했죠. 개설을 못했어요. 자, 그 황제는 가거제에서 팔고문 같은 형식이 치우친 문체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 뭘로 이제 가거 시험을 받냐? 자, 이게 신식학문으로 받죠. 서양의 신식학문. 자, 서양의 신식학문을 통해서 가거제를 이제 가거제를 보고요. 서원의 학당을 변경시켜서 서원 학당을 변경하여 유명무실한 이제 관료기구를 폐지하고 개혁을 추진한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개혁 추진의 미온적인 이 수급파 관료 및 몇 사람을 태후의 제거도 없이 파격적으로 파직하고 황제 친위군을 만들 구상을 하였다. 자, 이러한 범법화와 황제 움직임에서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급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사태는 결국 정변으로 치달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1차 개혁과 2차 개혁 그냥 뭉뚱 그려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는요. 그래 갖고 요 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동계 부분을 좀 볼게요. 동계를 나눠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동계를 보죠. 그 무술개혁을 주도한 강회의 범법 주장이 처음 나타난 것은 1888년 1차 상서였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강회의 개혁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상소를 많이 올려요. 예, 상소를 올린 이유가 있어요. 강회에는 처음에 이 개혁을 주장할 때 간직에 취임하지 못했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상소를 통해서 여러 번 올려서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이제 당시 청류파 고관들이 위헌제와 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康회를 지원하니康회는 이제 그 당시 이걸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665페이지 보세요. 자, 독일의 교주만 점령에 위하여 이 교주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5차 상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자 열강에 의해 중국 분할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그 강회에는 강서재에게 상서를 올리고 이때 5차, 6차 상서를 올려 다시 개혁을 주장했다. 상서의 요점은 대외적으로는 영국과 일본 등이 연합하여 분할국면 탄계층과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이제 영국과 일본하고 이제 연합을 하자는 거야. 일단 일본하고는 되게 호감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캉웨이의 그런 범법자금 운동의 그 모델이 됐던 것이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왜냐면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캉웨이가 그 당시 이제 그 캉웨이나 랑치차오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그 강동성 출신이야. 이 강동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공행무역을 통해서 영국과 많은 교육을 했거든요. 영국하고 경제적인 어떤 관계가 되게 긴밀한 곳이다 보니까 영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상대적으로 영국과 이제 반대쪽인 러시아는 별로 안 좋아하죠.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국과 일본 등과 연합해 분할 국면에 타격을 하자. 자, 그래서 영국과 일본을 연합하자. 영년 1년을 이제 주장하고 대내적으로는 이 제도국을 설치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자고 했다. 그래서 개혁의 초점은 제도 개혁이었다. 자, 강요에는 범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황제는 물론이고 관리도도 온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개혁을 착수했다. 그래서 먼저 이 개혁 중심으로서 제도국을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황제는 이곳에서 국정을 윤원해 새로운 재정을 하도록 주장했다. 이 주장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1898년에 강서제는 항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단행하는 특별 조치를 내니 소위 이제 무슨 뭐냐면 그 백일 개혁에 박을 내었다. 자, 개혁 내용 보면 제도국 그 개설, 가역파 관리 임용, 3인의 상서 허용. 3인의 상서 허용은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캉웨이나 양계철과 벗을 나지 못했거나 벗을 하더라도 후에 이제 그 낮은 간직이 있다 보니까 낮은 간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가 어려워. 상소를 해도 중간에 커터가 될 보이죠. 네.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뭐냐 소통할 수 있는 통을 마련하자. 예. 그런 이제 예전에 과거 경험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산업지는 신식학교 설치. 이 신식학교 설치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서양의 학문과 이제 영국 학문을 받아들이는 그 학교들을 말한 거죠. 그리고 자연의 우복제도 등이었다. 개혁운동의 중심이었던 제도국 설치는 보수적인 대신들 반대 부닥쳐 진전은 없었으나 과거에서 805 폐지, 서원의 학당 전환 등 몇 가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개혁이고요. 칸웨이는 개혁에 방해가 되는 그 수급화 대신대 숙청을 요청하여 예부상선을 비롯한 고급 관리를 서태후 제거 없이 파직하였다. 자, 이에 이제 담사동 등 개혁파 관리들은 우리가 보통 범법 자금 운동 같으면 이제 칸웨이나 양계철만 알고 있는데 이 담사동도 되게 유명해요. 담사동은 나중에 이제 무술전쟁 때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 이름도 좀 외워두시고 담사동을 이제 개혁파 관리를 군기장경에 이제 임명하고 그 군기장경은 군기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요직이죠. 거기에 임명하고 제도국 설치 방향을 나갔다. 자, 이제 2차 개혁은 이제 단행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한 관료기구 철폐, 제도국 성격을 갖고는 무군전을 개선하고 황제의 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친이국을 창설한 신군 육군의 창설자인 원색에게 친이국을 맡겼다. 자, 여기 신군 육군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건자 유자를 빼서 신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강서신종에 이제 신군을 확충했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신군 육군이나 신군이나 동일한 거예요. 다른 군대가 아니라 동일한 군대야.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개혁들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죠. 특히 이제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개혁파들, 그러니까 뭐랄까 반개혁파들은 이제 어떤 반대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번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 그 한국인의 중국사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부터 읽고 반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반법화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회제 개설을 포함한 입헌군주제 개혁이었다. 강서제의 지원을 얻어 중앙에서 범법운동을 추진하게 된 뒤에 의회제 그 주장을 일단 보류한 채 우선 개혁 추진 기구를 마련한
마련을 최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전술적인 후퇴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표가 있으면 이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의회 제도를 이제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는 주변에 또 공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잠시 이 전술적 후퇴로서 한 단계 좀 낮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 추진 기금의 마련은 곧 입헌군주제 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기도 했다. 그만큼 이제 범법화는 입헌군주제 지향은 수급화 관료 대출된 공격이 되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작 계제고하고 이런 그 춘추 그런 공작 계제도이 나오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서구식 입헌군주제 도입을 정통적 이념의 틀 안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강요에는 공작 계제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주장인데 이 역시 수급파의 공격 대상이었다. 자, 공작 계제론, 공작 계제고라는 책에서 이제 주장을 했죠. 공작은 다가올 세왕조에 의한 제도를 개정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어떤 제도 개혁을 그 범법 이론의 근거로 삼았다. 이론적 근거를 공작에서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상당히 공자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자를 좀 신호받들어서 공자고를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또 전개했던 사람인데 이 공자 기준은 당시 공자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야. 이 공자라는 그 당시 사람은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정통적 지식인들에게 정통의 정리한 사람, 정통을 예전에 정통 문화를 정리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경을 이제 편찬해 가지고 주나라부터 이어온 정통을 계승해서 정통 문화를 정리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康회인은 그런 공자상을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뭘 주장하냐? 공자는 정통 문화를 정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래서 공자를 그 개혁가로 묘사해요. 예. 근데 이건康회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공양학파들이 공자상들이에요. 국문학파들의 공자상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국문학파, 고문학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죠. 공자 개혁의 어떤 그 선구자도 이렇게 받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 지식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돼. 특히 수구파부터 공격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밑에 이제 신학의 경고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신학의 경고는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교 경전 있죠. 지금까지 유교 경전 그래서 고문학파의 유교 경전들은 다 위조됐다. 그래서 왕망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차지하면서 그 당시 위조됐다라는 걸 주장해. 네. 그래서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기존의 이제 어떤 그 경전관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지식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해서 두 가지 책이 이제 문제가 됐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금문경인 춘추 공양전에서는 자신의 개혁 그 근거를 마련한康회인은 공문경전이 모두 위조된 경전이라고 하여 이미 수국파의 비판에 포적이 되었다. 그 책 관련된 책이 그 앞에서 언급했던 신학의 경고죠. 그래서 그 공양춘추가 유교경제의 정통 후계자고 고문경쟁은 다 왕망이 희망적 건설 때 합리화기 시켜서 유민한 사람을 시켜갖고 위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작 계제고하고 신학의 경고는 공작 계제고 이 두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야. 신학의 경고, 공작 계제고 두 책 기억을 해두시고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문경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금문경, 고문경 있죠? 예, 요거 이제 그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경은 모두 공자가 자신이 이상적인 정치제도를 투영해서 지은 것이며 위해제 도입 같은 자신의 주장은 공자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다. 아까 이제 공자 개정에서 이제 그 당시 주장에서 공자 자신이 이제 뭐냐면 정통적인 어떤 그 문화를 정리해서 육경을 만든 게 아니라 오경 그 자신의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육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지금 자기가 하는 것 지금 유해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공자의 숨은 뜻과 뭐냐면 연결된다는 거. 공자의 어떤 숨은 뜻, 그러니까 육경 밑에 있는 어떤 흐름 있죠. 행간과 연결된다. 그래서 금문경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공자의 숨은 뜻을 하죠. 네. 행간을 이제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공자가 쓴 육경의 뜻과 맞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투영한 것이다. 이때 의회 제도를 개선한 거죠. 의회 제도의 개선은 공자의 뜻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금문경의 특징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금문경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그 행간의 뜻을 보려고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의회 제도 도입 같은 자신의 주장은 공자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라는 공자 기준을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수급파 강회와 범법파의 공격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통적인 어떤 공자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또 지식인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유교적 지식으로부터. 강회의 어떤 생각은 동의하더라도 강회 자체가 제일 싫은 거야. 그거는 이제 앞에도 얘기한 공자 계제도라든지 신학의 경고 자체가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이죠.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리의 활동을 지원했던 청류파 구관들이 그와 결별된 것은 이런 주장이 기각했다. 아까 이제 신학의 연구와 그 당시 이제 공자 계제과 같은 그 주장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강서제 개혁 내용, 강서제가 개혁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 동안 청주의 실권은 서태후와 수구적 관리들 수준에 있었다. 자, 이들은 강서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서태후는 강서제가 개혁운동을 빌미로 자신으로부터 실권을 빼앗기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범법파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누구 연합하려고 했죠? 그 영국과 일본과 연합하고자 하는 외교 방침을 세웠잖아요. 러시아와 대항하고. 그때 이제 이토 시노부미가 중국을 방문해 강설에 소견한 일정이 잡히자 서태후 측은 정도를 일으켰다. 범법파가 이토 시노부미와 손을 잡고 수급파 대항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다. 자, 이토를 소견하기 위해 한 하루 전인 8월 3일 강서제는 연금되었다. 그래서 서태후 감시하에 이토를 소견한 다음 날인 8월 6일 서태후는 훈정을 제기했다는 명령과 강회의 체포령을 내밀어서 그 전반을 공식화시켰다. 훈정이라는 것은 이제 서태후가 옆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겠다 강서제를. 근데 실제로 이제 강서를 육배시켜놓고 자기가 정권을 다 해먹은 거죠. 자, 그래서 항의와 양계초는 간시 일본을 도피했고 그 다음에 그 6명의 개혁파 인물을 처형했다.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이제 역사상에 뭐라고 하냐? 그 서태후 등 보수파 정권을 이제 정권을 뭐라고 무술 정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잡혀서 죽었던 담사동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개혁적 인물을 무술 육군자라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항해와 양기초는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보왕파를 결성해. 강서제를 받들고 입헌군주를 추진하는 그 이제 그 보왕파를 결성해서 나름대로 뭐냐면 세력 확장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혁은 추진세의 약체성과 수구파의 저항으로 결국은 100일도 조금 넘긴 상태에서 좌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0일 개혁이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00일 전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정의 개혁 내용과 성격인데 요거 하기 전에 동계에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실패 배경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몇 페이지야? 666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러나부터 볼게요. 예,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계와 범법 작용 한계와 배경 그 실패 배경이 나오는데요. 자, 이단 개혁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서태후를 정점화하는 수구파 세력들의 결속을 가져왔고 개혁을 간행하다가 청주의 한계치가 위태롭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서태후는 수구파의 기대 속에 신국부와의 영록을 임시 지계총독을 임명하여 동양 육군을 장악하게 하고 범법 반대 쿠데타를 미리 구체화시켰다. 자, 이에 이제 위기에 느낀 담사동 일찍이 강학회 회원이며 신군 육군에 창설한 원세계, 요때 이제 원세계 등장하죠. 원세계는 이제 젊었을 때 우리나라 한번 왔었죠. 그 저기 이모군란 이후에 내정 간섭을 빡세게 했던 인물이잖아요. 자, 이 원세계에게 수구세력을 타도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킬 요청했다. 자, 근데 이 원세계는 겉으로는 뭐 왔다고 했는데 쭉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예, 그 당시 범법 배신하고 그 당시 그 서태후 쪽 인물 영롱에게 그걸 밀고 했어. 그래서 배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범법 운동을 역전시켰다. 원세계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이 사람은. 이때 한번 배신하고 뒤에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이제 막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원세계가 이제 청나라 군을 이끌고 가면서 또 배신을 했죠. 그리고 꼭 혁명군한테 붙어가지고 청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예. 사람 성격은 그 뭐냐 금방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곤초 쓰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골라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8월 4일날 수구파의 전변호 강서재가 연금되어 그 이어 강회의 체포론이 이제 체포론을 내었고 이에 이제 무술 육군자 비롯한 담사동 양의 유광재 이목 같은 4명의 군기장군과 강회의 아우 그다음에 어사 양심수 강가인 이런 사람들이 처형됐죠. 다행히 이제 강회의 안개초는 영국인의 도움으로 일본어 피신이 무술 개혁은 100일천하 좌절됐다. 여기 보면 이제 무술 개혁이 이제 뭐냐면 그 한계가 나왔죠. 여기에 요 한계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무술 개혁은 왜 이제 실패했는가? 무술 개혁의 한계를 좀 보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구제도 잔존이 있었고 대개 이제 강요회 같은 사람들은 하위직 관료였어요. 이 사람들은 고관이 아니죠. 그래서 하위직 관료다 보니까 뭐냐면 좀 약발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근대적 어떤 시민계층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고, 그리고 아까쯤 얘기했지만 정통적 지식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얘네들을 지지했던 이 청룡파조차도 어떻게 돼요? 앞에 이제 신하의 경고나 그 다음에 이제 공자 계제론 뭐 이런 것들 내세우니까 이제 등을 돌렸죠. 네. 그러니까 그 개혁은 뭐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얘네들이 그 내세우는 어떤 것들 생각 자체가 정통적 유교 지식이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야. 거의 4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워지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무술개혁을 둘러싼 국내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니 자, 개혁파, 수구파의 대립이 결국 강서재, 서태후의 권력 다툼, 한족과 만주족의 대립이 이어졌고 나가서 개혁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 간의 다툼이 개혁을 실패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굴 지지해 주는 거야? 강요인을 지지해 주죠. 이 러시아는 누굴 지지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서태후 정권 강요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 특히 무술개혁은 근대적 시민의식이나 부르주아 세력이 발달하지 못한 중국의 정통적 사회 혁신적인 정통사회에서 혁신적인 지식계층에 의해서 주된 민족주의 구국운동으로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망강한 보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한계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의아당 운동 보죠. 자, 의아당 운동도 시험 문제 2번이 나왔죠. 이번 연도에도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 근데 이번 연도에 이제 그 뭐냐면
그 나왔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예. 근데 좀 공부는 해두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뒤에 뭐 1, 2년 뒤에도 계속 이 강의 들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초수의 합격은 괜찮지만 대개 보면 3번, 4번 보고 이렇게 합격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기출에 나왔더라도 최근에 나왔더라도 다 공부해 주시는 게 언젠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의하단 운동은 일단 교환의 일종이에요. 이 교환이라는 건 뭐냐? 이 교환이라는 거는 교자는 교회 교자죠. 안자는 중국의 사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된 사건을 교환이라고 이제 하는데 위화단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의중이나 그 당시 그 서가 한의중이나 강자중 입세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의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갑자기 신정이 나오는데 요거부터 읽고 이제 반기독교 운동부터 읽고 이제 신정 볼게요. 자, 요 반기독교 운동과 그 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교환이라고 했죠. 그럼 읽기 전에 한번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예, 보요. 자, 그걸 제가 심화 규제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소도의 문제도 나 그렇고 좀 약간 이제 그 동계나 한의 중에서 이제 탈피해서 약간 내시는 것 같아. 적어도 이제 근현대사였죠. 중국 근현대사를 나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필독서 이렇게 봐야 될 그 처지 시절이 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보면 이 교환은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고요. 네, 구국운동이나 또 하죠. 자, 그 배경은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이나 토지 조매권, 이 토지 조매권을 통해 교회 같은 걸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이제 그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신사들이 했던 역할이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신사층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 가지고 중국에 침투하죠. 원래 이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런 목적에서 온 건 아니지만 얘네들 의도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오면 꼭 제국주의자들 같이 따라와. 그래서 선교사들 죽으면 이걸 빌미를 갖고 쳐들어오고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다 그래 비슷비슷해. 네. 자, 그래서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뜨게 되고 이 반기독교는 반회세 반제국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그래서 대개 보면 반기독교 운동은 세 시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1시기, 2시기, 3시기 이렇게 있는데 초기 시기는 이제 보면 1860년 북경조약과 1880년 중불정쟁까지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주도층들은 기독교 세력에 오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그 지방간과 신사층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격 대상은 선교사, 교민, 교민은 기독교민이죠.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대표적인 이제 그 발생 지역이 기주성 교환이 있고 천진교환 이거 되게 유명해요. 그 위화도 회동 이전에서 제일 큰 교환은 이 천진교환이야. 예. 그래서 이 천진교환을 중심에 갖고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됐어요. 자, 이건 이제 그 한의중에 있으니까 한번 그때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호남이나 강서, 사천 지역에 이제 교환이 발생됐다. 자, 제2 시기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그 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있죠. 얘네들은 지방간 신사층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 교환 운동에 대해서 막 청나라가 탄압을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쏙 빠졌어. 그리고 나서 대신에 이제 민중대 역할이 커지게 돼. 그래갖고 가로회 등 민간 비밀 결사 등 운동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가로회 같은 게 딱 볼 수 있듯이 해자가 들어가면 해당이죠. 해당. 예. 이 해당 자체는 약간 이제 반청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선교사나 교민, 교회를 넘어서 구미 영사관, 상업시설, 죽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지주라든지 이런 청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반봉건적 성격도 같이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삼시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중일 전쟁부터 그다음에 1900년 위하다 운동까지 이제 그 전까지죠. 이때는 열강의 자본 침투나 세력 범위 확대에 따라 가분의 위기의식이 심화돼요. 가분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 뭐냐면 오이 설듯이 쪼개진다라는 뜻이야.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때는 이제 주도층이 다양해져. 관리 신사부터 해갖고 이제 그 당시 좀 죽어 있었던 관리 신사들뿐만 아니라 민중들 비밀 결사들이 이제 뭐냐 참여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반봉고가 반제 중에 반봉고 방제가 같이 있지만 반제 성격이 강하죠. 왜냐면 반봉고는 내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반제는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간신층들은 이제 그러니까 관리와 신사층들은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할 때 이념이 유교적 명교 질서를 이제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어떤 상종사의 영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근데 이 민중들은 교회의 침탈로부터 한쪽을 보위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에 대해서 했지만 똑같이 교환이라는 목표에서 묶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일단은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 188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중호자를 진압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제 지방간을 처벌하는 그리고 교회 및 교민들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그리고 교환 처리를 종료했고요. 근데 이제 요때까지는 좀 그랬어.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교환이 나오면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갖고 영토 하락 같은 것들 막 요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영토 하락 요구나 이권 혜택을 요구해. 그래서 이제 이걸 교환 처리에 연결시켜.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환 과안이 있어요. 과안이 아니라 거양 과안이 있어요. 거양 과안. 거양 과안은 그 당시 독일의 거주만 강점을 그 뭐냐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열강의 영토 하락 경쟁이 심화됐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도 이 교환을 이용해서 그 당시 각각 교주만 강주만과 구루망도와 이제 신청을 하락을 요구하는 걸 간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구룡반도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잘못됐긴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강대종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적었는데 아마 구룡반도 북쪽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신계 지역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홍콩섬하고 구룡반도가 있고 그 위에 신계 지역 있죠. 아마 여기에서는 구룡반도를 좀 약간 신계 지역까지 다 합쳐갖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 구룡반도 북쪽 이 신계 지역을 떠밀었어. 그래서 1898년에 아까 이제 구룡조차 조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때 99년을 조차해 준다고 했죠. 신계 지역을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구룡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구룡반도 외에 그 북쪽까지 이제 구룡반도 그 당시 범위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동신의 2차 분기 때는 프랑스 병사가 이 사천 지역의 석유개발권과 그 다음 이런 것들 교수과 연계시켰고,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운남에 거쳐서 사천에 이르는 철도 부선권과 강사 개발을 이듬해 관찰시켰다. 그래서 초기 때는 그냥 대충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고 끝났는데 90년대 되면서 그 당시 뭐냐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등등이 교환을 이용해서 땅을 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이권과 연계시켜갖고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30기 더 가면 이게 점점 반제국주의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이 교환이 이제 그 당시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 침탈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에서는 반기독교 운동, 이 교환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원인은 기독교가 정통적인 중국 사회 지배 이념인 유교와 마찰을 일으켰다는 데서 우선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초기 반기독교 운동이 유교의
지지층인 관료나 신사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사상적 혹은 운명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충격을 준 것은 아니었다. 교회와 선교사가 제국주의에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기독교 운동은 곧 반회세 내지 반제국주의 지향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북경조약 이후부터 해서 중불전쟁, 청불전쟁까지 진행이 됐던 시기인데 요걸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시기. 자, 그래서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은 1, 2차 중영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자, 1차 중영전쟁 후 오랫동안 포교가 금지되었던 기독교가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특히 2차 중영전쟁 때 선교사가 내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중국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는 토지 종례권을 얻게 되었다. 요거 외워두셔야죠. 요거 이제 북경조약에서 얻게 되죠. 근데 책에서는 북경조약에서 얻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이거 보니까 뭐 사료부나 아시아사 보니까 텐진조약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가 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종례권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지 성교권과 이 토지 종례권을 얻은 기독교는 급속히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제 정통적인 유교 이념을 지존하는 그 관료나 신사는 기독교에 냉담했다. 특히 신사들은 을 자극한 것은 선교사들이 이들과 다름없는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지방에서 신사들의 영향력이 위협한 존재를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사들이 예전에 사회적 역할들을 했던 역할들을 기독교가 하기 시작한 거야. 예. 게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누리는 이제 치해복권은 신사의 특권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중에 일부는 이제 눈치 빠른 주민들은 선교사들과 신사 중에 줄을 쓰려면 어디다 줄을 쓰는 게 좋겠어요? 선교사들에게 줄을 쓰겠죠. 네. 선교사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치해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중국이지만 요 밑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영향력 안에서 제국주의 영향에서 요걸 간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정통적인 신사 임무를 여겨준 한촌의 구제 사업 영역을 잠식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설립에 이단으로 여겨지는 교리를 퍼뜨린 것도 특히 지방 신사들이 강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이때 이단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기독교 사상을 얘기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토지 소유자가 되어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회를 기대어 생존을 유지하는 하층민의 교민을 끌어들였다. 교민이 증가하면서 항촌사회에서는 교민과 비교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예컨대 항촌 공동체 유지 비용을 교민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얘네들은 백그라운드가 강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고 이제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교민이 관련된 송사에서 선교사가 개입해 교민이 승소하게 만든다든지 등이 일들이 생겼다. 또 반기독교 사건을 처리했다. 배상금 지불액도 부담이 지방민들에 전가되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차 중영전쟁 이후 관리나 신사들, 일반 민중들이 참여했던 반기독교 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 그 주도층과 성격에 따라서 첫 시기인 1860년에서 북경조약 체결부터 1800 청불전쟁까지 여기 시기는 이제 일기라고 하죠.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지방간 신사층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반봉건 반제국주의 성격 중에 반제국주의 성격이 좀 강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있는데 두 번째 시기가 이제 어디야? 여기까지죠. 네. 두 번째 시기가 이제 청불전쟁부터 청일전쟁까지야. 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이제 반봉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도층이 민중들의 역할을 이제 강해졌고요. 주로 민간 그 비밀 결사, 가로회 같은 그런 애들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기는 반봉건 반제국주의가 동시에 있고, 우리가 살짝 이제 뭐냐면 반제국주의를 기울였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계층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세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은 이 일기하고 연결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연결돼서 한번 볼게요. 자, 첫 시기는 이렇게 이제 북경조약부터 청물전쟁까지인데, 자, 이 시기 운동은 관리와 신사층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된 양상은 선교사, 교민,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861년에 비주성에서 교환이 발생한 이래 호남, 강서, 사천성 등에서 거의 대부분 교환이 발생했고요. 자,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천진교환이죠. 천진교환. 자, 그 중에 이제 그 교회가 영안을 유기한다는 소문이 도화선이 되어 1870년대 일어난 그 천진교환이 대대적인 배회 운동을 진전했다. 이 교회가 영안을 유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애 낳고 딸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기르기 싫으면 갖다 버리는 게 있었어요. 영아 유기가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얘네들 불쌍하니까 얘네들 키우다 가지들 얘네들이 버려보면 얘네들을 이제 그 주소다가 죽는다는 좀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구하원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괴라는 사건으로 이제 뭐냐면 좀 왜곡된 거야. 가짜 뉴스예요. 예. 그래서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거야. 교회가 좋은 의도로 이제 한 건데,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했죠. 자, 하여튼 천진교환은 대대적인 배회 운동을 진전되었다. 이 당시 초기 때 이제 지방 간에 되게 소극적인 진압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 간의 소극적인 불만을 품은 프랑스 영사 비서관들이 중국 관리와 공중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흥분한 공중들에 의해서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교회 시설이 불타고 서양인 20명이 살해되었다. 자, 서구의 1개국, 7개국은 청조에 항의하고 함대를 충돌시켜서 압력을 가하니까 이걸 포함해주려고 하는데 자주 울고 먹어. 요거 외에도 막 여러 번 울고 먹죠. 자기 요구할 때 자기 요구를 간추시킬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을 가해서 관련자를 다수 처형되었다. 자, 이 교황은 반기독교 운동을 중국 각지에 파급시켰고 그래서 1880년대 들어오면서 프랑스가 세력범을 삼고자 시도했던 그 남서나 남동부의 연해 지역 주로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 강동 강서 지역 일대요. 그 앞에 뒤에 이제 베트남을 이제 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환이 자주 발생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진교환은 이제 그 반기독교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두 번째 시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시기는 청불전쟁부터 청일전쟁기까지요. 열강의 압력에 굴복한 청조가 적극적인 진압책을 쓰자 이때 이제 갈리아 신사가 좀 더 약간 이제 운동이 전면에서 좀 뒤에 물러났어. 자, 그 이때 대신했던 것이 민중을 중시한 비밀 결사 조직, 가로회 같은 조직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당은 반청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뒤에 해자가 붙은 얘들은. 그래서 얘들은 청말 때 하중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서 일어난 비밀 결사로 반청운동,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화혁명의 뭐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 해당 세력들은 또 태평천국 운동에서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신해혁명 때 참여해요. 소문이 초창기 때 군사력으로 많이 이용했던 세력들이 이 해당 세력들이야. 얘네들이 이제 반청적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걸리고 있는데 근데 이 해당 세력도 문제가 있어. 배신을 잘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손을 대갖고 나중에는 반청적 집단보다는 이 삼합회 같이 뭐랄까 범죄 집단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공격 대상도 기독교 세력을 넘어서 국내 영사관, 상업시설, 주거도 확대됐다. 1890년대 양자강 일대 수십 개 도시가 일어난 교환은 주로 가로회, 요 명칭 에워두겠죠. 가로회를 중심한 비밀 결사가 주도됐다. 종래 반청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들은 어떤 비밀 결사가 공격돼서 외국 세력을 전환시킨 점도 주목된다. 그래갖고 얘네들 단순히 교회 세력뿐만 아니라 앞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들, 그러니까 외국 세력들도 이제 같이 공격의 대상이 했다. 국민의 영사관이나 상업시설, 주거지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반봉건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를 보자. 청일전쟁부터 해서 1900년대 이러던 운동기야. 이때 들어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토화장을 요구하거나 이권 혜택을 통해서 교환 처리가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이제 있겠죠. 청일전쟁에서 패배, 15세기 초역의 체결은 중국이 망하고 영국에게 분할 통치한다는 이걸 가분이라고 하죠. 자, 가분을 당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열강의 제국주의 경제 집투는 중국의 소농민, 수급자의 생존 기반을 침식했고 기독교 세력의 활동은 여러 영역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리나 신사가 다시 교환에 참여해 민중 관리부터 해서 전 계층적으로 이제 운동을 주도했죠. 자, 이 시기 운동에 주목된 것은 민족적 의의가 이제 고조되면서 반정적 성격이 되게 약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반정적 성격이 이제 강해져갖고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봉건 반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반정적 반봉건보다는 반제국주의 성격이 띄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청조를 따두면서 서양을 타도하자. 수축면왕이라는 구호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청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만주족의 의미야. 만주족을 세운 왕족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화의 의미예요. 지금 당장은 내부적인 분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청이 그 당시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냐 양놈을 격퇴하자. 기독교세를 격퇴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교환이 발생하면서 중국과 열강대 외교적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초창기 때는 대개 이제 1880년대까지는 대체로 운동의 주모자와 진압을 소극적이었던 운동자와 이제 대체로 이제 운동의 주모자와 진압에 소극적이었던 지방 간의 처벌, 교회와 교민의 어떤 손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교환을 처리했죠. 네. 그러나 이제 열강이 경쟁적으로 중국의 이권을 빼앗기 시작한 1890년대 이후부터는 열강은 교환의 처리 과정에서 영토를 하향할 것을 달라고 했고 이권을 넘겨달라는 요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 1897년에 상동성에서 교환을 빌미로 상동성 교주만을 강제로 점령한 후 청주로부터 조차지를 인정받았고요. 프랑스와 이제 영국도 교환을 이용해 영토화장 및 철도 구설권, 강사 개발권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쯤에 이제 그 거한을 요거 앞에 독일과 관련된 교주만을 이제 이렇게 강제로 점령했던 계기가 됐던 교환은 거화 교환이 있어요. 거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전 여동식의 제2차 봉기였어요. 이 여동식이라는 사람은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강제중국생 2번에 걸쳐서 이제 봉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여동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도의 출신이야. 그래서 한번 봉기했고 2차 봉기를 했는데 1차 봉기 때는 반봉건, 반청 성격이 강했고 2차 봉기 때는 반제국주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그 강제중국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위화다 운동을 좀 볼게요. 위화다 운동. 네. 위화다 운동을 이제 보기 전에 다시 동기에 들어가서 위화다 운동의 성격을 이제 보고 넘어가죠.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자, 의화다 운동의 성격을 볼게요. 예. 자, 일단은 의화다는 딱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단체냐면 의화다는 교당의 일종이에요. 교당. 교당은 이제 뭐와 관련 거네요? 종교 조직이야. 종교 조직. 그래서 이 교당은 상대적으로 강국 지역이 되게 많죠.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 의화다는 일종의 강국에서 조직된 이 교당의 일환이다. 이렇게 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주로 의학권이라는 걸 이제 무술 익혀요. 그 의학권을 익히면 총을 쏴도 다 튕겨나오고 몸에 대포를 쏴도 맞아도 끄떡없다. 그래서 서양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굴하죠. 이거 어떻게 뭐 대포 맞고 총을 맞는데 어떻게 몸이 멀쩡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의학권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이었는데
그 건봉이나 봉술, 돛을 중심으로 해서 육지에 단련하고 그 종교 활동 겸한 단체야. 그리고 애들이 믿는 신도 되게 여러 가지야.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에 나온 소설에 나온 이 영웅들 신을 모셔요. 그래서 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 신통을 얻고 그리고 유학권을 계속 연수하면 계속 나중에는 마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처음부터 뭐 청나라와 가까운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내걸 때는 반청복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반대하는 집단들이죠. 교당 세력들이 이제 크게 청나라 반청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친청 세력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 처음에 반청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가면 이 구호가 바뀌어 부청변화로. 외세의 침략 때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청 복명에서 부청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청이라는 청은 청이란 왕조를 지키자는 것도 있고 또 청이 뭘 상징화됐다고 했죠? 네, 이거는 중화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중화 문명을 지키자 그런 그 특징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술개혁이 지식인계층에 의해 위로부터 제도적 개혁 운동이 났다면 위화당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중들이 반기독교 부청연합을 내건 종교 집단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98년 5월에 상동반도를 중심으로 백령고도의 영향과 의학권을 익히면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아는데 미신적 신통력을 믿고 군중이 모아서 교회를 불태우는 반기독교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이제 이 위화단의 초기 중심지가 어디냐면 상동 지역이에요. 처음에 상동 지역에서 그게 일어나니까 처음에 대부분 이제 그 상동 숙무들은 상동 지역 지방가들은 그냥 모른 척은 넘어갔어. 근데 문제는 이 원세이가 상동 숙무가 되면서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오면서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게 돼. 네. 자, 보면 이에 대해 지방 간의 미온적 태도를 취하자 열강은 청주에 압력을 가하여 상동수무 육현을 파면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상동수무가 된 원세기는 신권 육권을 동원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부대를 동원해갖고 위화단 운동을 강력하게 진압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화단들이 이제 상동성에서 있지 못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 가겠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지도가 없네.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면 얘네들이 원래 이제 상동성에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위안스카이가 여기 숨고 오니까 쫓겨서 이쪽 북쪽으로 옮기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세이는데 점점 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붙으면서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는 도중에 그 철도라든지 전신이라든지 뭐 교회가 있으면 다 파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선교사들 자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 내에서도 얘네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그 의견이 많았어요. 이들 포용해야 된다는 서태후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얘네들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양 세력들이 뭐 강서절 포기한다 뭐 하니까 이 서태후가 뜨끔없이 이제 그 서태후 말로 이제 기어들어서 서태후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위화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예.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이제 뭐냐면 지원해주고 무기나에 북경에 입성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연합군들이 오니까 이제 또 북경을 점령하고 약탈하니까 또 태도가 바뀌어서 또 뭐냐면 같이 뭐 탄압 얘네들 진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다시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오히려 위화된 세력을 상동성에서 지계성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자, 20만 늘어난 위화단은 북경을 목표로 철도와 정거장, 통신망을 닫히는 데도 파괴하면서 북상에서 유건의 북경 근방까지 진출했다. 자, 위화단의 주요 구성원은 젊은 농민층이었고 입밖의 운송 노동자, 도시 빈민, 해산된 병사들, 숙녀나 도사들이었다. 이때 운송 노동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운송 노동자는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운하에서 일했죠.
운하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 일했던 그 노동자들이 해고됐어. 왜 그랬냐면 남경조약이니 뭐 북경조약이니 하면 등등 하면서 주변에 이제 개항항이 늘어났잖아요. 개항 그 항구가. 그러면서 연안항로에서 이렇게 해운항로 이렇게 바뀌게 돼.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개항 쪽으로 얘네들 일자리가 상실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잃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다 외세 때문이다. 외세하면 그다음 기독교죠. 그러니까 반기독교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특히 농민들은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그다음 1898년 이에 하부 평원에 강탄, 한발과 순회로 폐농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자, 이와 함께 경진선이나 노안선 같은 철도 계통으로 실업한 다수 노동자들. 예. 여기에서 이제 더 좋은 철도 계통도 있어요. 이렇게 개항장을 통해서 이들 그 바닷가로 이렇게 해서 해운로 이동한 곳도 있지만 앞에 플러스 해갖고 철도 개통을 해갖고 또 운송 노동자들이 또 대거 실업자가 되었죠. 그래서 일부 중소지주 보수적 항신계층도 참여가 늘어났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아당 운동은 그 초기에는 반기독교 운동을 출발했으나 세력이 확대되면서 배외 반제국주의 운동이 발전했고 그 운동의 이념은 신비주의 요소가 짙다. 그래서 서유기, 삼국지, 그다음 수호전에 나오는 영웅들이 신봉하고 명령, 신령의 보호를 받아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전했다. 자, 이와 같은 의아단의 이념과 함께 그들의 부청면한 구호를 내섰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자, 부청면왕의 구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쫄보 의미로서 누굴 지지해 주는 거야. 예. 청나라를 지지를 해주고 그다음 멸항은 무조건적 외국사의 배척을 의미한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부청은 청나라를 넘어서 중국을 보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교환의 3단계 때 일부 무슨 구호가 나왔다고 했어요. 예. 그 당시 순청면왕이라는 구호가 있죠. 요거와 맥을 잇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네들도 초창기 때는 앞에 이제 그 다른 반청 집단처럼 그 당시 그 청나라를 타도하고 명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자 그렇게 내세웠는데 이때는 순청면왕과 비슷한 부청면왕을 내세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운동은 폭발적인 학대에 따라 그동안 열강의侵후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했던 일반 민중은 고난의 현실 세계부터 신천지에 나가겠다는 한상과 열강을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906년 6월에 그 세력이 20만에 육박을 마침내 북경을 진출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우의 중국사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아당 이념은 이제 신비주의 요소가 강했다. 자, 이들은 주술로 총포를 물리친다고 선전하면서 그 맹목적인 투지를 고취시켰으며 다양각색의 신들을 모셨다. 또한 그 청조를 지지하고 서양 세력들을 이제 타도하는 라는 의미에서 부청명왕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게 됐다. 자, 그리하여 이제 의아단은 북경에 들어간 뒤 한때 청조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따가 1900년에 이제 북경에 들어와 의아단은 세력이 커지자 진압이 어려워지자 청조는 그 당시 고위관리에게 의아단을 통솔하도록 하고 사회가 은전을 지급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요때 그 의아단에 둘러싸고 이제 뭐가 몰려나왔나 했어요. 주와 양론으로 분열됐다고 했죠. 요거 관련된 내용은 동계에 있으니까 동계 부분 볼게요. 자, 의아단 학대가 이제 여기 여기 계속 읽죠. 요걸 읽는 게 낫겠네요. 예. 요걸 읽을게요. 여기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청조가 의회단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간 것은 열강이 서태후의 강서제 폐해 음모를 좌절시킨 데 분노와 열강이 직접 의회단을 진압하겠다는 대구 그 공격하는 데 대한 불만이 표현이 됐다. 그래서 서태후가 이제 강서를 폐해시키고 이렇게 그 음모를 좌절시키고 더 나아서 이제 어떤 문서까지 발견되냐면 강서제를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뭐 이런 문서까지 발견되니까 이제 서태후가 열받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주화파 그다음에 이 추천파 얘네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어느 쪽 주압파도 더 기울여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의아단을 포용해서 서양 세력들 견제해야 되겠다. 자, 그 의아단을 포용하자는 주압파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을 이제 제거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6월 중순 그래서 이제 열강이 직접 의아단을 지나갔다면서 대구를 공격하는데 불만 포용했다. 그래서 6월 중순 8개 연합군이 북경으로 진격을 개시하자 의아단과 일부 청군이 교전 상태에 들어서게 되고, 자, 조정 내에서 주합파와 주전파가 차별되는데 서태후는 주전파를 지지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서 이제 주화와 강경파들은 요거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하는 강경파 주화파들은 이게 그 뭐야 그 당시 이제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의아단들을 포용하자는 사람들이 주화파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강경파들은 얘들은 쫓아내자는 의견이고,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서태후가 이걸 주도를 했고, 그리고 아까침에 이것처럼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쪽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제 의아단을 지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와 주전파들은 그 이제 적대 초도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울까 말까, 얘네들 이런 문제. 서양 세력들과 싸울까 말까. 그래서 이제 서태후는 이 주전파를,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과 싸우자는 이거는 이제 바뀌었게 지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서태후가 이제 주전파를 지지한 것은 열강의 강설을 복귀시키는 모든데 이규춘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열강들이 그 폐위 음모를 자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복귀시킨다 문서를 발견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전파가 위조한 열강의 강설의 복권 요구가 문서가 접수되자 서태후는 열강의 정쟁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열강의 선전포고가 문서가 교부되지 않고 적극적인 전쟁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강서재 복권 요구 문서가 허임을 드러냈다. 서태후는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열강들의 선전포고가 아니었음을 해명했는데, 의아단은 계속 열강과의 전투에 나섰으며 열강의 무력을 당해낼 수 없었고, 총조는 강화를 추진하면서 연합군과 힘을 합쳐 의아단을 소멸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단을 지지했지만 아빠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강서재 복구 요구가 허위로 드러나고 또 열강대 공격하니까 태도가 돌변돼 갖고 의아단을 이제 같이 공격을 하게 된 거야. 예. 중국 지방 간의 교환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일 때마다 강경 압력을 가하곤 했던 열강은 1900년에 들어와서 청조가 의아단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크게 반발했다. 자, 열강은 의아단을 탄압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직접 북경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중국 측은 이를 통보했다. 청조는 열강의 북경 주둔군을 소수 제한한다는 조건부 이를 허용했다. 자, 열강은 8개국 후 해군 400명을 들어보낸 뒤 다시 청조의 반대에 불구하고 2,000명을 더 보내고자 했다. 자, 이 군대는 도중에 의아단과 일부 청군의 저항을 만나 청진까지 퇴각을 했고요. 마침내 연합군은 7월에 천진에 점령하고 나서 청조의 전쟁협상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경에 함락했다. 그래서 이 북경 함락과 관련된 내용들,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올해 경사에 일어난 참변. 근데 이때 경사 참변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경사는 뭐냐면 북경을 의미한 거예요. 북경. 예. 기억을 해두시고, 원래는 이제 경사가 남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도를 옮겼잖아요, 북경으로. 그래서 북경을 옮기면서 그 명나라 중기 이후부터는 이 경사가 북경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천진에서는 북경에 있는 간선도로 연변을 따서 연합군의 방어와 약탈로 폐허가 되었고, 북경에서도 공개적인 약탈이 이루어졌다. 북경에 들어온 연합군은 영국,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8개국 연합군인데 그중에 제일 수가 많았던 게 일본군이었다고 돼요. 왜냐면 일본군이 이제 가까우니까 많이 동원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점령군을 설정해 분할 통치했다.
그래서 청주 항시는 이제 북경 함락 직후 피신했고 연합군은 청주에 압력을 가한 후 가한 한편 하북 지역의 의아단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군대를 보냈다. 특히 러시아는 1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해 동북 지방을 공격하였고 동북 점령을 합법화하다가 중국가 열강에 반발 포기했다. 그때 이제 포기했다. 근데 이 동북 지역에 왜 군대를 파견했냐면 그 명분은 그래요. 이거 저기 북만주 지역이 북만주 철도가 있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동천 철도가 있었어 그래요. 이 철도가 그 당시 소련이다. 러시아가 반환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 만주를 북만주 철도를 이제 뭐냐면 보호한다는 명분 군대를 파견했어. 근데 실제로 러시아는 예전부터 만주를 노렸던 거야. 그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열강들이 반발을 했고 결국에는 포기했지만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어. 계속 이제 주둔을 하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일본에 갔던 유학생들이 그 이 반러시아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거화 운동을 하게 돼. 그 당시 아라사를 이제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의 반대하는 운동 이렇게 있는데 이 거화 운동은 혁명파를 발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일본으로. 그래서 요거 거화 운동 뒤에 있으니까 좀 그때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국경에서는 서태후가 열강대 선전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용장 등 중국 동남부 지방에 있었던 지방관들은 열강과 타협해 동남 호보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남 호보조약 그 옆에 있죠. 자, 위화단 사건 때 서태후가 열강의 선전을 결정하자 양자강 유형의 한인 지방관 이용장과 장지동 등은 정쟁을 피하기 위해서 열강과 맺은 약정으로서 열강연합군이 북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동남 호부에 가담하는 지역이 늘어났다. 자,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위에서 지금 얘네들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선전포고 했는데 이용장은 서태후와 다른 뜻으로 해갖고 중앙의 지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예요? 열강들과 타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말빨이 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들은 외화단을 비적대 반란구를 규정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용장이나 그 동남부 강남 지역의 지방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반란구를 규정했고 조정은 이들 강력히 탄압할 것을 요구했다. 주중에. 자, 6월 중순 연합군이 북경에 공격에 들어가는 긴박한 정세에서 이들은 상해 주지의 영국 대리총무사와 협상을 하면서 청주의 성조 명령을 부응했다. 싸우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죠. 6월 하순에 들어 상해 주지의 각국 영사와 중국 지방관 사이에 상해 주기에서는 그 사이에 상해 주기는 각국이 공동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양자강과 내림 지역은 중국 관리가 보호한다는 동남 호보 내용이 합의된 후 이들이 가담하는 지방이 늘었다. 자, 이런 상황은 중국의 정치 권력이 이분화되었던 걸 보여주는데 청주는 이들 지방을 전체하지 않고 오히려 청주가 본의도 건설을 개전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었다면서 동남호부의 계획을 동의하는 표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획이었는데 그걸 처벌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제 그 같은 의아단 운동에 합세해서 싸우려고 했던 뭐냐면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동남 호보조에서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뺌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중앙 권력이 약했다. 이제 지방에 말빨을 안 썼다. 이런 것들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북경 함나고 사안후 이제 피난했던 서태후는 동남호부를 이제 후보를 추인해 열강과 강화를 취재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서태후에 의해서 정권 대신으로 임명된 이용장이 열강과 강화를 추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중국은 당시 열강들의 분할 통치에 당할 위험에 처했었다. 그러나 열강의 이해관계가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간 열강간의 논의가 계속됐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고 서태후의 그는 청주 지배에 인정하는 원칙 아래 중국과 신축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열강대 여기를 직접 지배할까 중국을 지배할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의아단을 이제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민중들의 어떤 뭐냐면 거센 저항을 본 거야. 탄압은 했고 진압은 했지만 계속 우리가 직접 통치할 경우에는 통치 비용이 많이 들겠다. 차라리 그냥 청조를 허수아비 왕조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리를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직접 지배를 되게 비판을 했어요. 예, 미국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 같은 문호개방주의를 내세웠죠. 그 전부터 내세웠는데 이 베이징 조약 아니 신축 조약 그 전에 이하단 회군 이하단 운동 그 직후에 그 여기에서 또 추가해갖고 문호개방 외에도 영토 보존을 또 이렇게 다 추가했어. 좀 더 강화된 뭐냐면 그 문호개방 원칙을 내세웠죠. 이게 나중에 베이징 조약에서 베이징 그 워싱턴 조약에서 인정받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문호개방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튼 통상을 서로 이제 자유롭게 하자는 거죠. 통상뿐만 아니라 영토 보존까지 이렇게 내세요. 의아단 운동 이후에 영토 보존까지 내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좀 먹혀 들어가서 여기 내용 있죠.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좀 있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호 개방 원칙은 나중에 워싱턴 회의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걸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볼게요, 제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중국과 맺어진 게 신축조약이에요. 예, 신축조약. 자, 신축조약 내용 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신축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국은 4억 5천만 명의 배상금을 분할 지불하며 간세, 염세 등의 저당을 잡는다. 둘째는 대구포대를 해체하고 대구포대는天津 바로 앞에 입구에 있는 포대인데 항상 이거 공격할 때 대구포대가 걸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해체하고 북경의 공사관 구역을 설정해서 북경과 상해 간의 철도 연변에 열강 군대를 주둔한다. 이 철도 연변들이 이제 철도가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 자산 아니에요. 그걸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공사관 구역을 어떤 지역이냐 동교민항이라고 해요. 이 지역이요. 자, 이 지역을 뭐냐면 설정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중국 정권이 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상무위원들이 이제 그 권력의 핵심부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때 모여 살던 지역이 이 지역이야. 지금 중남해라고 하죠. 중남해. 꼬아놓은 저택을 지어놓고 여기에 모여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 동교민항 지역이었어요. 그 공사관 구역 지역이었죠. 그래서 셋째는 중국인들이 배회적인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위하단 관리를 처벌했다. 넷째는 총리하문 대신에 외교부를 설치해서 육부 위에 놓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왕의 통상조약에 대한 열강을 요구하며 중국 이해 협상에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뒀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과 철도 연변의 외국군 중준 등 조약 내용은 열강대 분할 통치한 구역적인 경험과 더불어 중국에 심각한 파장을 줬다. 그래서 1860년대에 이제 반기독교 운동에서 시작된 의하단 단계에서 시작된 이 교환은 의하단의 단계에서 절정을 이룬 반외세 운동은 결과적으로 청조의 대의존들을 심화시켰다. 또 청조의 통치력에 대한 위기심이 커져 반천혁명 운동을 활성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청조도 이에 더 이상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서태후 중심은 신정을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여야당 운동의 영향이죠. 그래서 청조의 대의존도가 심화됐고 두 번째로는
청주에 대한 위기심이 커져서 반청 혁명운동을 활성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서태후 중심의 신정을 추진 배경이 되었다. 여기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동계에서 한번 또 볼게요. 671페이지 좀 보죠. 외화당 운동의 의미. 자, 반기독교 운동부터 시작된 구국적인 의화당 운동은 도리어 중국의 반식민지 위치를 결정적으로 확정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화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안으로는 청주의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이후의 혁명운동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즉 신축조약과 러시아의 동북 중동은 잔류로 만국의 어떤 국가의식이 일본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의 지식인들 고조하면서 신해움의 기반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중국의 격렬한 배운동을 경험한 열강도 중국 영토를 직접 지배하는 가분 책동을 단념하게 됐고, 중국이 외국의 직접적 식민지를 전락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 두 번째 거죠. 직접 지배보다는 그 당시 청나라를 내세워갖고 간접 통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식민지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반식민지라고 하죠. 식민지는 아니지만 뭐냐면 식민지와 비슷한 그런 경우를 반식민지라는데, 이런 반식민지 형태가 만들어졌다,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태후도 그 당시 의아당 운동을 계기로 서양열강의 막강한 군사를 실감하고 청조개혁을 추진했다. 자, 이 청조개혁은 강서신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청존의 보수파는 의아당 운동을 계기로 실각하고 그 대신에 양무파 관료들이 다시 세력을 만회하면서 통치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했고 주도권을 장악했다. 청조가 추진한 때늦은 개혁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抗해 범법운동에서 제시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抗해가 했던 거를 괜히 쫓아내갖고 시기만 좀 늦춘 거죠. 언젠가 뭔가 했어야 될 텐데. 자, 하여튼 범법법 개혁 프로그램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면서 추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서 이제 강서신정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강서신정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예. 강서신정 하기 전에 일단 요걸 이제 그 한의중 라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독을 혁명운동 관련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강서신정을 넘어갈게요. 예.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